나에 대한 최상의 조언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 자기 결정의 원칙. 라인하르트 K. 슈프레모 지음, 홍명희 옮김. 1부. 우리 삶의 지휘자는 누구인가? 선택하는 자유의 위력.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하루. 월요일 아침, 당신은 조금 전 자리에서 일어나 이 순간 유일하게 충분히 자고 난 사람인 것 같은 안녕하세요, 멋진 아침입니다. 프로의 라디오 진행자가 전화 게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는다. 지금 당장 재빨리 전화해서 협찬사의 CM송을 부를 수 있다면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으로 향하는 여행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모리셔스라. 그래, 거긴 지금 훨씬 따뜻할 테지. 거기서라면 초과 근무로 어제 상관이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고 간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을 테고, 전기세를 낼 것, 빈병을 내다 버릴 것 등의 노란 메모 딱지가 문에 붙어있지도 않겠지. 수도꼭지는 새고 있고 그걸 고치려고 벌써 3주째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침울하게 기억해낸다. 대다수 인생의 더 나을 것도 더 나쁠 것도 없는 하루의 시작이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그러면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한다. 늘 그렇지 뭐. 아마도 예전에는 당신도 모든 걸 전혀 다르게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 일이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마치 저절로인 것처럼. 이제 당신은 처해진 상황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적응한다.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외투가 자동차 문에 끼인다든지, 경비가 차고 문을 닫으라고 10번쯤 상기시킬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끔씩 비에 젖은 개처럼 모든 걸 흔들어 떨쳐내버리고 싶어진다. 그놈의 모리셔스 탓이라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사소한 일들과 더불어 더욱더 성가신 일들이 또 있다. 최근 회사에 정리해고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회사의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총수께서는 선택적인 해고를 결의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닥칠 것인가? 당신이 나쁜 패를 뽑아들게 된다면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럴 때는 신중하게 처신하고 불쾌하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현명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1년 전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제의한 일자리를 받아들였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사하기를 원치 않는 아이들이나 장만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또 다른 생활 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인 관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주택신용 대부금은 완불해야 될 상황이다. 시어머니 혹은 장모님은 병 구안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지만 양로원의 병동으로는 도저히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제대로 된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다. 어쩌면 당신은 거창한 목표들을 포기해버리고 일생의 꿈들은 그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리라.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리라. 그래,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매일의 일상을 이룸과 동시에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은 생활 여건과 상황의 압력, 의무 등을 헤아려 보기 시작한다. 목록이 상당히 길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든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과 어울리지 않는가? 끝에 가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대로이어야 하며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달리 어찌할 수 없이 바로 그러하므로 이 책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사고방식을 재차 환기하며 주의를 기울여 보자. 지금 그대로의 인생은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지금의 일상과 직업, 상관, 동료, 거주지, 도시, 배우자 혹은 독신 상태, 이 모든 것과 당신의 인생에 동반되는 모든 여건들은 당신 스스로 선택했다. 동기가 어떠했든 어떤 마음에서였든 간에 당신이 스스로 골랐다. 지금의 모든 것은 당신이 결정하여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자유롭게 선택하여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결과를 낳는다.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이지만 소화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은 특정한 효과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효과도 동시에 함께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해가는 기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모두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안 되거든 또는 될 수 없거든 그때 가서 한탄을 시작하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놀라운 선물. 개미는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 그들은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간다. 모든 종류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뒤바뀔 수 없도록 생리적으로 본능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정해진 도식에만 따르지 않는다. 즉, 인간은 단순히 본능에만 지배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훌륭한 선물인가.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다. 더구나 매일매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활 여건을 날마다 새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한마디로 잊고 있다. 또한 원한다면 선택한 것을 버릴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에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도 잊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아무런 정열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배우자를
매일이라도 새로 바꿀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규칙성을 띠고 당신을 격분시키는 상관에게 그때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지독할 정도로 지루하고 도무지 의중을 알 수 없는 클럽의 동료도 체중 과다마저도 날마다 당신이 선택하고 있으며 당연히 언제나 조금은 낫다고 생각되는 급료도 각자가 매년 첫 달이나 마지막 달에 선택한 것이다. 서문에서 책을 읽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한 신뢰를 상기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일이다. 당신이 보다 기꺼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소 지나친 주장일까? 다음과 같이 생각을 검증해보라.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신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책을 한쪽 옆으로 밀칠 것이고 아무도 당신을 말릴 수는 없다. 당신이 계속 읽어 나간다면 당신은 이미 비용을 비교한 후이고 결정을 내렸고 선택한 것이다. 이 순간에 당신의 인생을 이루는 것들은 당신이 선택한 노정 위에 놓여 있다. 언제나 갈 수 있는 다른 길도 있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한다. 다른 각도에서의 생각이 그들에게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하기보다 자신의 노고를 더욱 배가시키기만 한다. 그러고는 그러한 방식이 먹혀들지 않으면 체념하고 마침내는 포기한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손안에 있다. A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B에 대해서는 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녀가 당직을 서기 위해 다넨베르크에 들어섰을 때 시위대가 타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그녀는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감인 그녀는 22살로서 금요일부터 니더 작센주의 9월 에벤으로 방사선 물질이 안전하게 운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가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방사선 물질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데모에 참가할 거예요. 처음으로 운반차에 동행하게 되었을 때 타냐는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6개의 상자 속에 든 방사선 물질이 위험한 것이며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녀의 견지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시위대를 진압해야만 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제54호 1997년 3월 5일 위 신문 기사의 인용은 어떠한 이론적인 예시보다도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프로그래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타냐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며 보다시피 신문은 가엾은 역영감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녀는 진심으로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타냐는 비용을 비교했던 것이고 당직을 거부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자신에게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경찰로서의 이력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 추측건대 동료가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올가맸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히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나 자신도 그녀의 딜레마가 생생히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녀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그녀는 그러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명예로울 수도 가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유감스러워할 일은 아니었다. 많은 셀러리맨은 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도시나 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자신을 정당화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드라마틱한 반복적 교체로 체험되는 결정의 과정을 여기서 가볍게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적인 상심을 나 자신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만일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늘상 느끼고 있었던 대로 회사의 요구를 위해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명백한 사실은 훌륭한 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당신의 자부심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도 여전히 사려 깊은 부모로 남고 싶어 하리라. 그래서 잘 알려진 낡은 수법을 써먹기로 한다. 사정을 설명하면 당신에겐 정말로 달리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다. 천만에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직시하지 않으려 든다.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 눈을 감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기차로 여행하던 중에 어느 시의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일반 기업에 취직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았을 거라며 하소연했다. 나는 그의 말에 반박했다. 당신이 공무원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과 더불어 수입이 급격히 불어나는 따위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신은 언제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일반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성취 압력, 연금. 내가 기꺼이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져도 되는 것일까? 당신은 이미 그렇게 했다. 당신에게 괴롭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끌어 나가라고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다. 원인은 당신의 결정과 그와 동시에 거절한 다른 대안들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옆길로 잘못 빠진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뭔가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했다면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더 갈망하는 것은 없어. 하지만 난 남편과 헤어질 수 없어. 그는 견뎌내지 못할 거야. 그는 나를 필요로 해.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나옴직한 대사이다. 어쩌면 당신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지도 모른다. 이 여인은 진실로 헤어질 수 없는 것일까? 남편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안녕을 염려함으로써 그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녀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취하고 다른 어떤 것은 버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는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걸 되는 대로 내버려뒀으면 하고 꿈꾸는가. 무료한 교회 도시에서의 삶, 단순한 업무, 하는 일에 관계없이 끝없는 압박감만 주는 상사 등 한 번에 마감해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이 시작하는 거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라면 금상첨화다.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고 자유롭게 일할 여지만 충분하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느끼고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의 매 순간 우리는 자유로우며 모든 걸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아니,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 보이기만 하다. 하지만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아도 과연 그럴까? 당신이 실제로 하나의 획을 긋기로 한다면, 예를 들어 직업을 내팽개쳐 버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란 무엇일까? 실업이 예상되는가? 지위를 상실하거나 경력에 흠이 갈 게 두려운가?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져 자기 존중심을 잃게 될까봐, 안락한 생활이 끝날까봐, 어쩌면 자동차도 팔아치워야 하는 게 두려운가?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어떤 것일까? 가족이나 친구 중 그 누군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만일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윤리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비용에 대한 정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 혹은 저것의 비용이 높거나 낮다고 정의할 권리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오로지 개개인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이다. 누군가가 사표를 쓰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겐 그저 필요한 웃음을 짓게 하는 것뿐일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 접한 집에서 사는 것만 아니라면 어느 조건 하에서도 당신의 일상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좀 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집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 단,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또한 당신이 만일 지나치게 적은 급료만 아니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다 싶으면 현재보다 몇 배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많은 대안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용만 지불한다면 새 직업이 어쩌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른 도시에 소재한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별거를 전제로 할 수도 있다. 당신의 손을 더럽히는 일일 수도 있고 위협을 무릅쓰고 감행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증오하면서도 그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직업을 바꿔야 할 중요성이 덜한 것이다. 당신은 그 반대를 선택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기 싫다는 뜻이다. 그런 건 이론일 뿐이야. 그럴까? 모든 게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논의는 내가 누군가에게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라고 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감에 따라 그런 식으로 복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선택했고, 이러한 편리함을 계속 확고히 누리기 위해서만도 이미 압박감이 쌓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선택의 자유는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그러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 사실은 사실상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고, 다른 한편으로 증오하는 일터로 되돌아가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렇게 비용을 치르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었듯이 당신은 또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때로는 명쾌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생각만으로는 결정이 가져올 모든 효과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많은 가능성들이 어느 만큼 희뿌연한 유리창 저 너머에 놓여 있다. 혹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결정의 필연성은 인식의 가능성을 능가한다. 결정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욱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우리는 자연적으로 외부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중에 홀로 어느 섬이나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있다. 정치, 경제, 건강 등. 그렇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한 사건에 직면하면 우리는 저항한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냥 내게 우연히 덮친 거라고. 제기랄. 미국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 순간에 당신은 그러한 우연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선택의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것도 당신이 함께 선택한 셈이다. 인생은 언제나 위태롭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썼다.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지진으로 무너진 지붕에 내가 깔린다면 그것은 지붕이 있는 방에서 살기로 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원시 부족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혹은 소위 우연히 누군가가 다음 거리의 모퉁이에서 차에 치일 수도 있다. 개개의 경우는 사실상 이처럼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일 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누군가 차가 다니는 길거리로 나서기로 했다면 그는 또한 원칙적으로 차에 치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선택한 것이다.
몇몇 북미 인디언족들은 자신의 행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한다. 어떤 현대적인 사상가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전쟁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집단 무의식에 관한 이론에서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자연의 기억에 관한 실험과 명제를 통해서 테오도르 레싱에 의하면 세계적인 사건의 책임을 그들 안에서 찾았던 최초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뿐만 아니라 사물의 실제성 자체에 책임을 지웠다. 지나치게 보편적이고 원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우연한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예기치 못한 일들의 발생은 당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미 선택인 것이다.